안녕하세요. 배성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그 세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청년분들이 취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취창업을 시작하셔서 이제 새로운 적응 단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취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수입이 생기게 되고 이제 소득이 생기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세금도 따라 붙게 되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미처 준비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충남 청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세무사이고요. 세무사는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이제 세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충남 청년 여러분들께 근로자 혹은 사업을 이제 하고 계신 청년분들께 좀 세금의 기본적인 전반적인 기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 또는 이제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뭐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를 준비하고 계신 청년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이제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근로자분들은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급여를 받으면 이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원천세를 이제 차감을 하고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이제 근로자 부담분을 이제 차감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세전, 세후 연봉이 이제 이 차이입니다. 세전 연봉이 우리가 이제 회사와 계약한 이제 급여라고 한다면, 세후 연봉은 그 회사와 계약된 연봉에서 이제 우리의 소득세, 원천세를 차감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와 뭐 기타 이제 뭐 직장 공제 뭐 회비라든지 그런 게 차감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회보험료까지 차감을 하고 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후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분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벌은, 그러니까 이제 24년 기준으로는 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발생한 소득을 다 모아서 다음해 5월, 25년 5월이 되겠죠. 25년 5월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신고하는 세금을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우리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에 관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살펴보기 전에 근로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받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총급여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총급여에서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이제 차감하게 되는데요. 이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고 그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그 이익을 이제 사업소득으로 잡게 되는데, 우리 근로자분들은 따로 이제 비용 혹은 경비 처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세 체계에서는 총급여에서 그 이제 근로를 이제 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그 보이는 표와 같이 총 연봉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이제 5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500만 원의 70%인 350만 원을 차감을 하게 돼서 500만 원에서 여기에 70%인 350만 원을 차감하게 된 150만 원을 이제 소득 금액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표에서 이제 뭐 각 5개의 구간마다 이제 소득 공제 금액이 다르고요. 이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제 근로소득 금액
금액이라 하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제 소득 공제를 차감을 한 금액이 과세 표준. 여기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이제 나오는 산출되는 이제 세액들이 이제 결정 세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다뤄야 될 부분은 총 급여나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아니라 제가 여기 체크해드린 이제 과세 표준과 그 소득공제와 이제 세액 강면 혹은 공제 부분을 챙기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급여야 우리가 회사와 계약한 금액으로 이제 근로계약서상 금액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근로소득공제도 그 고정된 총급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납세자분들이 따로 준비하거나 뭔가 계산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표시해드린 소득공제라든지 세액 감면 혹은 공제는 우리 같은 급여에 같은 나이에 같은 연차에 같은 기간을 근무한 동일 인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둘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혹은 감면이 다 상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본인에 맞게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에 따라서 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이제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득공제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소득공제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라고 하면 사람에 대한 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뭐 표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이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예로 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일 때 근로소득 공제가 350만 원에서 우리가 이제 잡히는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0원이 되는 이제 그런 계산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분당 150만 원씩 이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선은 크게 우리 나이와 소득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뭐 본인 혹은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혹은 형제 자매, 이제 뭐 혹은 입양자까지 일단은 나이 요건을 만족을 시켜야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나이 요건이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표에서 이제 보이는 것 같이 그 본인과 배우자, 그 다음에 장애인은 이제 나이를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이제 뭐 나이를 생각해서 나이는 이제 이제 우리가 본인 배우자는 이미 기존의 이제 나이 요건을 보지 않는 것이고, 직계 좀비속이 나이 요건이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계 좀비속이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나이 요건은 이제 충족시킨 걸로 이제 봐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를 보지 않고,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 그다음에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이고, 이 60세, 20세는 만 나이입니다. 이 60세, 20세가 그 이제 한 해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8월 1일생이다라고 한다면 7월 31일까지는 59세였다가 8월 1일부터 60세가 이제 되는 건데요. 단 하루라도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그분은 이제 나이 요건이 충족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생인 분이 12월 31일 날 만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가 이게 20세가 안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단 하루라도 이제 그 해당하는 나이가 있으면 그 나이를 충족시킨 걸로 본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20세 이하가 1월 1일생이어서 딱 1월 1일만 20세였고 1월 2일부터 만약에 이제 21세가 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루가 이제 그 1년 중에 최소한 하루라도 그 나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직계 비속의 나이 요건에 충족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소득 요건인데요. 소득 요건은 우리가 이제 본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소득 공제, 그 소득 요건이 이제 존재하지 않고, 이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나이 요건을 봤을 때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고, 직계 좀비세군 60세 이상 혹은 20세 이하가 나이 요건이 있다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이제 인적 공제 대상자가 소득 요건이 존재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이제 되지 않아야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득 공제를, 그러니까 그 소득 요건을 만족을 하는 것으로 이제 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전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총급여액이 500만 원일 때 근로소득 공제를 350만 원 받으면 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넘어가게 되는데, 근로소득 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총 급여액이 500만 원, 그러니까 소득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제 150만 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만족을 시켜준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소득 금액은 이제 뭐 사업 소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소득, 연금 소득이 이렇게 보통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급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뭐 프리랜서로 이제 근무를 하시거나, 혹은 다른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연금을 수령을 하시거나, 그런 금액이 100만 원이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종합소득으로 과세는 되지 않지만 양도소득이라든지 퇴직소득이 발생을 해서 1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은 그 해만큼은 소득 요건에서 이제 그 인적공제 대상자 제외되게 됩니다. 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퇴직소득은 이제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할 때 수령하는 이제 그 퇴직금이 퇴직소득이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은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뭐 아파트, 주택 혹은 토지,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주식, 해외 주식이라든지 비상장 주식 혹은 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는 게 과세가 되는데, 그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해만큼은 소득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조금 흔히 발생하는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청년이 그동안 쭉 부모님을 이제 인적공제 대상자에 이제 넣어서 이제 그 공제를 받고 있다가 어느 날 한 해는 뭐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토지를 매매를 하셔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제 아버님이 뭐 이제 다른 이제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해만큼은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뭐 제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이제 실수를 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양도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그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만 이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놓치고 이제 잘못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양도소득이 보통 조금 많이들 이제 놓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동거 요건이 있는데요. 배우자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이제 동거를 한다고 저희가 세법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뭐 근무라든지 이제 직장 현평 뭐 그 이제 상황상 부부가 이제 떨어져서 좀 지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뭐 주민등록은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세법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부부는 동거를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또 좀
설명을 드리고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근로자 사업자분들 상관없이 우리가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제 그 한 세대에 집이 한 채이면 1세대 1주택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1세대는 우리가 등본상에 이제 있는 구성원들을 한 세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부부가 같은 등본상에 없을지라고 할지라도 부부는 한 세대로 보아서 예를 들어서 남편은 서울에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서 따로 이제 주거지를 이제 삼고 있고 아내분은 부산에서 또 집 한 채로 이제 매매를 하셔서 거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등본상은 따로지만 같은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2주택자가 되는 그래서 부부는 어느 세목이든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한 세대로 본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법에서는 이제 사실혼 관계도 이제 부부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법률로만 부부로 인정한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존속, 이제 부모님이시죠. 부모님, 혹은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이제 우선 원칙은 동거가 이제 원칙이나 이제 요양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이제 그 형편상 따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면 이제 그것까지는 세법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직계 비속,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 혹은 손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거 요건이 이제 따로 존재하지 않고 형제 자매 분들만 동거 요건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보통 형제 자매 분들은 나이 요건도 이제 60세 이상이거나 혹은 20세 이하여야 하고 동거 요건도 충족을 해야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서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추가 공제인데요. 추가 공제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분들 중에 이 추가 공제 4개 중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금액을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더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요. 여기 이제 그 4가지 사례 중에 이제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경로 우래 분들은 이제 판단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장애인 분들은 이제 장애가 있으신 우리 이제 인적공제 대상자 분들이시고 경로 우대 분들은 대부분 좀 직계 존속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 직계 존속 기본 공제 요건이 60세 이상이었는데 이제 그 60세 이상 분들 중에 70세 이상인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소득 공제를 해준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그 다음 2가지를 조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제 부녀자 공제가 있고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 우선 한부모 공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잘 읽어보시면 배우자가 없는 분이셔야 되고 부양 자녀가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랑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키워야 될 이제 혹은 양육해야 될 부양해야 될 직계 비속이 있다. 근데 그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이다라고 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해줍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세대주여야 하고요.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면 부녀자 공제를 해준다. 정리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녀자 공제는 우선 여성이어야 되고요. 여성인데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이제 분이 첫 번째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부모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내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했으니
혹은 내가 이제 뭐 부양해야 될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있다거나 혹은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거나 이 세 가지 모든 케이스가 다 적용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만 이제 있으면 되는데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분이 세대주여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금액은 그 총 연봉이 아니고 소득금액은 그 이제 각종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분이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이랑 이제 아버지랑 단둘이서 산다, 거주를 한다. 근데 아버지가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아버지가 세대주고 이제 여성, 따님이죠. 따님이 이제 세대 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따님이 부양도 하고 있고 기본공제 대상자고 동거도 하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세대주를 이제 그 따님 앞으로 돌리고 아버님 세대 원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부양가족이라든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배우자만 있으면 그러니까 기혼 여성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부녀자 공제를 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된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녀자 공제를 받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세대주고 3천만 원 이하고 그다음에 여성이고 배우자도 없고 자녀만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분이 그럼 이분은 부녀자 공제도 만족을 시키고 한부모 공제도 만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랑 중복으로 이제 요건을 충족하시는 여성분들은 한부모 공제만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부녀자 공제는 공제 금액이 50만 원이고 이제 한부모 이제는 이제 100만 원인데 둘 중 더 큰 금액인 한부모 공제 하나만 이제 추가 공제가 되는 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제 표는 이제 그 우리 국세청에서 직접 작성해서 배포한 자료인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조금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팁 같은 게 뭐냐면 우리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장애인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뭐 소득 요건도 없어도 되고 아니 나이 요건이 없어도 되고 소득 요건만 만족시키면 되고 그럼 나이 요건만 이제 그 소득 요건만 만족시키면 기본 공제 150만 원도 되고 추가 공제도 추가적으로 되고 한데 이 장애인은 우리가 꼭 흔히 생각하는 진짜 뭔가 뭐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런 특별한 장애는 아니지만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이제 세법에서는 장애가 있는 걸로 봐서 장애인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뭐 부모님이 암투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암 환자분들이 이제 그 병원에 가면은 이제 담당 주치의께서 이제 중증 환자 이제 그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세요. 그 중증 환자 확인서가 그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서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보통 그런 중증 질환자분들은 대략 평균 한 5년 정도를 치료 기간으로 보는데요. 그럼 그 5년간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이 뭐 50대 중반이신데 소득은 없으시지만 암투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원칙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직계 존속이 이제 암투병을 하면은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60세 이상이 아니라 여기 나이 요건이 필요가 없는 장애인 공제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공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이제 보험료를 그러니까 그 이제 보험료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를 우리가 이제 그 차감을 해서 우리가 사업주 절반, 근로자분 절반 4.5%씩 이제 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금 보험료도 이제
공제가 된다. 그 소득 공제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 따로 챙기실 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연말정산을 뭐 해보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홈택스라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근로자 본인과 관련된 모든 소득 공제 혹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관련된 자료들이 한 90% 이상 필요한 거에 90% 이상이 다 조회가 가능하고 거기에 연금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측에서도 이미 우리 근로자분들이 얼마를 부담을 했는지 다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따로 뭐 신경 쓰셔가지고 챙기실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하는 이제 보험료 소득 공제는 이제 건강 보험료와 고용 보험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건강 보험료와 장기 요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용 보험료가 존재한다. 이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회사 측에서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추가적으로 뭐 공단에서 서류를 받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이는 이 주택자금 공제가 있는데요. 이 주택자금 공제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주택자금 공제는 제가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릴 세액공제 중에 이제 월세 세액공제라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랑 주택자금 공제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단 주택자금 공제는 뭐냐면 큰 포괄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 근로자분들이 납세자분들이 주거를 위해서 거주를 위해서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그 주택의 구입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1주택자이셔야 됩니다. 1주택자이셔야 되고 그 세대에 근로자가 속하는 세대에 1주택자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택을 구매를 할 때 보통 뭐 현금을 뭐 100%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뭐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은행에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구매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년 거치, 몇 년 뭐 상한이라든지 뭐 비거치식이라든지 거치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상이한데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이 주택자금 공제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요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납입하는 그 주택 월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특별소득공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득공제는 사실 뭐 근로자, 사업자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이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분들만 적용이 가능한 소득공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이 주택을 구매를 할 때 그 우리 융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주택을 구매한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융자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원래 융자 없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목돈이 필요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세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세제 지원은 없고요. 여기서 지금 이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 이유는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공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한 융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받는 경우는 구매한 후에 대출이 발생한 게 아니라 보통 구매 직전에 보통 대출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 발생한 융자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만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경험상 우리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간혹가다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발견을 한 적이 있어서 홈택스에서 그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한 장 한 장 다 살펴보시고 본인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충분히 그 서류에 반영이 됐는지 체크를 하시고, 혹시나 이제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보완을 하는 그런 조금 체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 관련된 서류들은 제가 뒤에 한 번에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개인연금 저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택 마련 저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개인연금 저축은 우리가 뭐 금융권이나 뭐 이제 보험사에서 하는 이제 연금 저축을 의미하고요. 주택 마련 저축은 이제 우리 그 주택 청약 납입액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택 마련 저축을 하고, 그 저축 금액의 일부분을 우리 또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 주택 마련 저축은 요건이 세대주여야 하고, 그다음에 본인만 납입한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홈택스 연말정산 그 자료에 거의 조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택청약 이제 납입하는 그 금액을 1년치를 그 은행에 요청해서 발급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발급이 이제 반영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야 알았어요. 아니면은 나중에서야 뭐 이런저런 챙길 수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라고 이제 알았는데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굳이 회사에 연말정산을 재요청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연말정산을 보통 1월에서 2월 달에 서류를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그해 5월 달에 따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그거 추후하는 방법은 제가 또 아까 서류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본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이제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기본공제 대상자 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우리가 이제 근로자분들의 소득공제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특이한 게 이제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나이를 보는 게 그 직계 존속과 그 다음에 직계 비속과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요. 신용카드에서는 형제 자매를 제외하고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계 존비속이 나이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본공제 우리 직계 존비속이 부양자가 쓰는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우리 그 대학생 자녀를 두신 그 근로자분들이 좀 많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은 보통 이제 뭐 2, 3학년 이상이 되면은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지만, 아직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 요건을 만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소득 요건이 만족을 시켜지고, 그다음에 나이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분들이 사용하는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신용카드라고 적혀 있지만, 뭐 신용카드, 직불카드, 우리 흔히 하는 체크카드죠. 체크카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모두 다 포함된 그 개념이고요. 신용카드랑 그러니까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그 공제율이 같고, 신용카드가 조금 상이합니다. 신용카드는 15%이고, 그다음에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에서 공제율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문화생활에 또 이제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추가적인 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득공제를 위해서 소비를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그냥 현금 결제를 하시면 그 현금 영수증 꼭 받으시고, 혹은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활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이게 사실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드 사용료라든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또 하다보면 전통시장에서 얼마 사용했고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얼마 사용했는지는
그 연말정산 때 서류를 그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때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월별로 나와 있거든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 이거는 아마 대부분 본인이 실제로 쓴 카드와 일치할 건데 그럴 수는 있어요. 본인 거는 잘 나오나 우리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이 요건을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직계 좀비 속의 카드 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직계 좀비 속 그 이제 개인 정보로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카드 사용 내역을 발급 받으셔서 그 회사에 첨부하시면 연말정산 때 반영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반영하실 때는 우리 직계 좀비 속의 인적 사항도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8세 이상의 이제 그 자녀분들한테 조금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이고 이거는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이제 그 자녀분들을 이제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자녀 세액공제는 자동적으로 좀 따라오는 거라고 알고 계시고 특별하게 뭐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로 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게 되고 노후에 이제 우리가 소득 활동이 멈췄을 때 혹은 줄었을 때 연금을 수령하면서 노후 대비를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사적 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보통 금융이나 보험사 쪽에 이제 사적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연금을 이제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연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세액에서 조금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기부금 이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뭐 사고나 혹은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뭔가 보험금을 이제 수령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이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보험료의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에 보험료를 100만 원 내시는 분이나 1000만 원 내시는 분이나 세액 공제 금액은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이 보장성 보험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뭐 사망 혹은 질병 보험료도 있지만 뭐 자동차 보험까지도 이 보장성 보험료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보장성 보험료를 우리가 가입한 것도 우리가 홈택스 조회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본인 거는 상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그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로그인하셔서 관련된 보험료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그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누구든 간에 나의 직계 좀비 속 형제 자매이면은 이 의료비로 지출한 거는 의료비로 세액을 공제를 해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좀 활용을 하시냐면은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은 사업을 하시고 한 분은 이제 근로를 하시는데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비로 지출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 이상은 의료비가 뭐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이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된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를 본인의 세액공제에 조금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다라는 점을 조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보지 않고요. 소득 요건만 보는데요. 우리가 이거는 직계 존속도 가능합니다. 본인 그 교육비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이 가능한데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교육비가 무엇이 드느냐라고 했을 때 좀 흔히 좀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뭐냐면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이 그 학자금 대출을 상환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취업 후에 이제 학자금 상환을 이제 하게끔 일정 금액을 매년 일정 금액금 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학자금 상환할 때 상환하는 금액을 교육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출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학자금 상환하는 것도 교육비 지출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녀 대학생 그 고등학생 자녀까지는 어차피 나이 요건이 충족을 하니까 괜찮은데요. 대학생 자녀를 두신 근로자분들도 교육비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왜냐면 나이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 요건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교육비에서 세액 공제를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장애인 분들한테 드는 특수교육비는 소득 요건 제한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 요건만 만족을 한다면 기부금은 이제 세액에서 또 공제를 해주는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홈택스 조회가 되게 매우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기부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조금 챙겨주셔야 될 게 내가 뭐 종교가 있어서 뭐 교회, 뭐 절, 성당, 기타 이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종교단체에서 그 이제 인적사항까지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뭐 기부금을 받았다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인적사항까지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를 할 때 그런 기부금에 대한 명세가 조회되지가 않아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종교단체 본인이 이제 기부를 한 종교단체에 연말정산 때 요청을 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을 하셔서 그 연말정산 자료에 첨부하셔 제출하시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라는 게 마냥 있는 대로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한도를 가지고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 한도가 초과해서 내가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그 다음에까지 좀 이월이 되니까 기부금 영수증은 필히 챙기셔서 첨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세액공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특별소득공제,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는 둘 중에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13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절세 효과가 13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뭐 5, 6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특별소득공제랑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단 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 아마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거를 다 비교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